계속. 안녕하세요. 음악치료사 곽은미입니다. 오늘은 그 애착하고 관련된 이야기들과 그래서 우리 치료사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신생아기의 화사성 발달 여기로 갔고요. 자, 발표자 보기. 화면 공유 중입니다. 화면 공유 중입니다. 네, 시작했고요. 그래서 신생아 시기의 사회성 발달을 얘기를 하면 애착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일단 먼저 상호적 조화 과정이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상호적 조화 과정은 일단 영유아 시기에 막 태어난 신생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신생아가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거는 울음으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이 엄마하고의 그 조화, 어튜먼트 과정을 통해서 점차 주변의 환경의 변화에 참여하고, 이 자기가 하는 행동들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 상호적 조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영아와 성인 양쪽 모두가 응시하고 말하고 소리내고 미소 짓고 이거를 통해서 서로가 조화를 이루고 닮아가려고 시도하는 과정이 이 조화의 과정인데, 이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이 발달하면서 아이들의 언어하고 인지 발달의 정교한 조절, 이걸 튜닝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튠이라고 얘기도 해서 어튠먼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호적 조화 과정의 발달을 위한 음악치료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음악을 통해서 아이하고 교감을 나누는 과정 자체가 이 어튠먼트의 과정인 거예요. 자, 신생아의 반응성을 살펴보면요. 일단 신생아의 반응은 일단 외부의 자극을 지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했을 때 다시 엄마가 반응을 하고 그게 주고받기가 되면서 이 모방 능력을 통해서 사회성이 발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방 능력이란 미러뉴런이라는 말씀도 지난주에 드렸는데, 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반응하고, 그래서 혀를 내밀면 엄마가 웃으면 내가 어떤 걸 했길래 엄마가 웃었지? 입을 다물거나 열거나 눈썹을 떨거나 이런 것들이 엄마의 반응에 대해서 지금 아이들이 서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튠먼트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신체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때, 아이가 울었어요. 아이가 앵했어. 엄마가 갔어. 엄마가 갔는데 아이한테 물어보죠. 보통은 왜 배고파? 오줌 쌌어? 불편한 데 있어? 이런 식으로 할 때 상호작용을 통해서 타인과의 관계, 엄마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즐거움을 전달해 줘야지 그때 아이가 입력도 빨리 되고 캐치도 빨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되시냐 하면, 보통 신체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때라고 하면 이런 장면들이 많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자, 아이가 엥 하고 울면 엄마는 갔어요. 엄마가 가서 이렇게 시원하게 해줄게. 그럴 때 아이한테 지금 시원하게 해줄 때, 이 장면을 하면서 엄마가 기저귀를 벗길 때 시원하게 해줄게. 그럴 때 언어가 입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시원하다는 건가? 시원하다는 느낌이 이건가? 그럴 때 이제 언어적인 것들, 인지적인 것,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을 언어적으로 표현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배우는 과정이 신생아의 발달 과정이에요. 자, 요런 장면, 그리고 이렇게 수유를 할 때의 장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아이의 손이 지금 엄마한테 가 있죠. 엄마한테 가 있고, 손가락은 아이의 오른손은 지금 아이 그 입에 들어가 있고, 아이가 지금 배고프다는 사인을 저렇게 보내면 엄마는 아이를 쳐다보면서 어이구 배고팠어 그러면서 수유를 시작을 하게 되면, 아이의 입장에서는 내가 보이는 동작, 내가 손가락을 입에 넣었을 때 엄마는 배가 고프다라고 느끼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 동작을 했을 때 엄마가 똑같이 반응하면 그게 입력이 되는 거거든요.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장면이 모방이에요. 아이고, 모방인데 지금 엄마는 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인지 요거트인지 그런 종류의 것을 먹이고 있는 거고, 먹일 때 지금 엄마가 아이한테 입을 벌리라는 표시를 했고 아이는 입을 벌려서 그걸 먹었어요. 지금 그 먹은 장면이 찍힌 건데, 저 아이와 엄마의 교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생아의 반응을 만들어내고, 신생아가 어떤 엄마의 자극에 의해서 혹은 신생아의 반응에 의해서 서로 어튠돼 가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영아기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엄마와의 애착이에요. 애착. 애착 관계,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들이 이런 장면들이고요. 애착이라는 거는 한 개인과 주 양육자 사이에 존재하는 특별한 정서적 유대관계라고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었고, 유아와 돌보는 이 사이에 생기는 특별한 형태의 사회적 상호관계고요. 유아가 생존을 위해 부모의 행동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아와 부모 사이에 형성되는 특별한 관계라고 지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착의 역할은 유아의 생존, 아이가 그 기본적인 그 먹어야 되는 거라든지 배설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것 자체가 엄마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관계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상호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본적인 행동 양식이고, 사회화된 구성원으로서의 발달의 기초를 형성한다고 얘기를 하죠. 무슨 소리냐면 아이는 자라면서 엄마의 얼굴 표정을 읽는 법, 엄마의 저 행동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그 발달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서 조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 세프티 블랭킷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는데, 미국에서는 세프티 블랭킷, 이거는 만약에 엄마가 없다면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엄마의 대체물, 이게 진짜 블랭킷일 수도 있고요. 저걸 인형으로 들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게 그 공갈적 꼭지 같은 거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물일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다양한데, 이게 이제 어릴 때는 블랭킷을 갖고 다니는 아이들이 많아서 이 세프티 블랭킷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고 있는데, 음악 치료 안에서는 저 세프티 블랭킷을 자장가가 저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가 혹은 태아적부터 어떤 긍정적인 곡을 사용하여 자장가로 사용을 한다면, 아이가 자라서까지도 그 선율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세프티 블랭킷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음악 치료 쪽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인간행동과 음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유아기와 중간선율, 그리고 음악을 통한 정서적 성장, 음악과 정서 교감 쪽을 참조를 하시면 이 얘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결국은 세프티 블랭킷 대신에 음악을 세프티 블랭킷으로 평생 사용할 수 있도록 아이가 어렸을 때 만들어줄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게 어려서 형성이 안 되어 있다면 청소년기나 혹은 성인기에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그 나에게 힘을 주는 음악을 여러분들이 지금 성인기에, 지금 성인기시기 때문에 성인기에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게 때에 따라 변하실 수도 있고, 나의 상황에 따라 변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어떤 상황에 나에게 힘이 되는 곡을 하나 찾으셨다면 그 곡을 좀 기록을 해 놓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기에 있는 내담자들과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다면 나에게 힘을 주는 음악이라는 주제로, 혹은 나의 심정을 표현해주는 음악, 이런 식의 어떤 성공 리스트를 한번 작성을 해보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말씀드렸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많이 써먹던 예라 또 써먹는 게 될 텐데,
지금은 여러분들 세대는 뭐 다 저기 그 컴퓨터로 음원을 찾고 지금 그러지만 옛날에 제가 처음 공부하던 95년, 96년에는 카세트 테이프, 그 다음에 LP도 있었고요. CD도 CD 있었겠죠. 그때도 CD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처음 그걸 듣게 된 거는 음악 치료, 제가 아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학부를 마쳤는데 아리조나 스테이트에서는 그 음악 치료하고 음악 교육과만 따로 쓰던 자료실이 있었어요. 그 자료실에 가면 굉장히 이제 곡도 여러 가지가 있고 이제 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아마 제가 지금 카페를 북카페를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싶었던 것도 아마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어딘가에 가서 뒤적뒤적하면 자료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던 게 저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는데 하여튼 거기서 어쩌다가 그 음악 치료용으로 나왔던 여러 가지 곡들을 이렇게 거의 무작위로 계속 듣고 있었어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써먹을 게 없을까 해서 이제 계속 듣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찾았던 곡이 You can do it, you can do it, you can do it if you want 해갖고 그 You can do it, you can do it, you can do it if you try 해갖고 그 if you try, if you want, if you really want, if you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if you가 한 20버전, 50버전이 쭉 나와 있는 곡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거를 제가 아마 카세테이프에 아마 녹음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세테이프에 그걸 저는 뭘 좋아하면 앞뒤로 다 녹음을 해버리는데 앞뒤로 다 녹음을 해갖고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막 음악치료 공부해서 한 1년 정도 됐을 텐데 이제 막 그 어려움의 파도가 몰아칠 때라서 이제 유학하면서 제일 걱정되는 건 과연 졸업이 가능할까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불안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그 곡을 계속 들으면서 You can do it, you can do it, you can do it if you want 그거를 세션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저도 실제로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어려울 때마다 들었고 지금도 그 튠은 잊어버리지 않고 어떤 조금 개인적으로 어려움이라든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번같이 이제 코로나 같이 뭔가 이렇게 크게 닥쳐올 때는 조금 그 노래를 많이 듣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했던 거는 이건 박사과정 때 써먹었던 노래인데 이건 사연이 되게 긴데 이거 하기 시작하면 한참 갈 텐데 그래도 그냥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때 사용했던 곡은 거위의 꿈이었어요. 거기에 뭐 현실이라는 벽이 너를 가로막아도 너는 날 수 있을 거야 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졸업이 되게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캐치프레이즈는 제가 박사 때 만들었던 것 같은데 돈 버리지 말고 몸 버리지 말고 집에 가자 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유학을 성공리에 마치고 돌아가자라는 걸로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 노래를 들으면서 주변에서 다 안 된다 그래도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뭐 그런 가사가 있어서 겨우 거위의 꿈이라는 그 곡을 되게 많이 듣고 이제 박사과정을 넘겼었는데 그리고서 이제 그 곡으로 음악치료 강의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강의를 하던 중에 어떤 그 참석자 중에 한 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근데 거위 원래 못 날르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진짜 거위 원래 못 날르잖아요. 거위 원래 못 날라요. 그래서 그럼 이 가사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특강 같은 거였는데 특강이 끝나고 같이 이제 밥을 먹는 자리가 있었는데 저쪽 뒤에서 그 질문했던 학생이 근데 교수님 야생 거위는 나른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가사의 의미는 그거였어요. 원래 거위는 못 날라요. 집거위는 못 날라요. 이미 길들여진 거위는 못 날르는데 야생 거위는 나를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이게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곡이었구나 깨달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들을 하면서 노래 가사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표면적 의미보다 안으로 2번, 3번 들어갈 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거위의 꿈이라는 거를 하면서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엔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됐던 곡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번 이제 더 어려움이 왔을 때는 어떤 곡이 귀에 들어왔었냐면
제가 크리스찬인데 주님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그게 지금은 노래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요새 많이 안 들어갔고 노래 제목도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오라 하시면 오라 하시면 오고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시기였는데 계속 그 곡을 들으면서 원하지 않는 길이었지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곡을 들으면서 넘겼던 기억이 나요. 지금 잠깐 찾아볼게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노래 가사로 치면 나오니까 나아가리라. 주님. 이 노래인데 노래는 생각이 나는데 노래 제목은 생각이 여기 있다. 주님 가라 하시면인가 봐요. 주님 가라 하시면 다시 다른 데 가서 찾아볼게요. 지금 이 얘기를 할 예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시면 항상 강의는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음악 휴지. 그때는 이 노래가 아닌가 봐요. 제가 다음 주에는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노래를 어디다가 깔아놨어요. 멜론에 깔아놨었는데 제가 요새 멜론을 안 쓰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못 찾겠다 꾀꼬리를 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자, 화면 공유 다시 돌아갈게요. 그래서 어떤 가사나 이런 것들이 중간 선율의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사실은 이게 저희 세대는 사실은 한국은 사실은 그렇게 자장가를 많이 쓰는 세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그런 혜택을 못 받았다면 지금 여러분 스스로 만드시는 방법이 있고요. 여러분들의 내담자에게 중간 선율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노래를 찾아주거나 혹은 노래를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잖아요. 저희 작곡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렇게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림들은 많이 보고 계세요. 요런 그림들. 요런 그림들의 의미는 뭐냐면 이 새끼가 태어나서 처음 봤던 사람을 엄마로 생각을 한대요. 그러면 이 새끼들이 이 아가들이 태어나서 처음 봤던 사람이 만약에 농부 아저씨였다면 누굴 따라다닐까요? 자, 이렇게 돼요. 조류의 새끼들은 생후 약 1시간 동안의 그 크리티컬 피리어드라고 얘기하는 내 애착을 형성하는데 이 시기에 애착을 형성한 저 할아버지를 따라다니게 거예요. 그래서 아래서 부하에서 처음 발견한 저 할아버지를 엄마로 착각을 하고 아까 본 이렇게 따라다녀야 되는 아이들이 자 이렇게 따라다니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은 너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와이어로 된 그 원숭이 엄마인데요. 와이어로 된 원숭이 엄마 한쪽은 이쪽 와이어로 된 엄마한테서 그 먹이 그 우유가 나오고요. 이쪽에 그 담요로 되어 있는 엄마에서 먹이는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원숭이가 어디 있나요?
원숭이가 밥 먹을 때 되면 여기로 갔다가요. 다시 여기로 돌아와요. 이 원숭이나 사람이나 가장 적절하게 지금 이 원하는, 그러니까 원숭이나 사람이나 원하는 거는 포근함, 안정감, 먹을 거 물론 중요하기는 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러브먼키 익스페리먼트라고 하는 이 실험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이런 안정감을 주는 대상을 지금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애착에서 엄마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매터럴 어튜먼트라고 그래가지고 정서적으로 잘 준비된 어머니와 영아와의 초기 관계가 되게 중요하고요. 어머니가 영아와 감정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행동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문제는 이 어머니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그 어머니에게서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어머니가 안정적이지 않은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내담자들의 애착의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어머니만을 비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 부분을 분명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어머니도 보호받고 안정감을 느껴야 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를 우리가 가끔은 우리도 속상하니까 마음적으로 비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의 몫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아동기에 내담자가 오면 사실은 두 사람의 내담자가 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더 많고요.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이게 조금 더 안정적인 육아 환경이었다면 어머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어려움들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게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만났을 때는 이게 증폭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육아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더 많은 어려움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육아를 하실 때 상호 응시라든지 그 어머님들이 놀아주시는 방식이 있잖아요. 아이의 그 성장 발달에 맞춰서 놀아주는 방식이라든지 얼굴을 통한 감정 교환이라든지 필요할 때 충분히 수딩해 준다든지 위안을 준다든지 하는 것들이 적절하게 시기적절하게 아이의 나이에 맞춰서 아이의 정서 발달에 맞추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아이가 옹알이를 하면 같이 옹알이를 해주시고 아이가 앉을 때가 되면 앉아서 놀이를 같이 해주시는 이런 게 충분히 되지만 이게 애착이 잘 형성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상호 응시가 잘 안 된다든지 여기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또 붙었네요. 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울증 어머니는 사실은 아이들이 적응을 해요. 엄마가 계속 쭉 우울하기 때문에 엄마의 저 표정이 반드시 나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거를 알 수가 있지만 조울증을 가진 어머니 쪽의 문제는 저 표정이 나 때문인지 혹은 어머니 자신의 문제인지도 잘 해결이 안 되는 데다가 똑같은 행동에 대해서도 어머님의 반응이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리고 그 다음 시기 이제 걸음마를 시작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 되고 싶어 하는 시기가 돼요. 이거를 말러 같은 경우에는 그 걸음마기 발달 과제 해서 분리개별화라고 얘기를 해요. 분리개별화. 분리개별화를 생각을 하면 이 대상관계 이론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분리개별화라는 거는 신체적 독립은 출산 시에 이루어졌어요. 심리적 독립이 언제 이루어지냐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까지도 지속이 되죠. 30, 40, 50이 돼서도 심리적 독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 개별화라는 단어 자체는 나의 삶이 나의 것이 되는 실제적인 독립체로 느끼는 것, 그 다음에 자율성을 연습할 기회가 많을수록 개별화는 가속화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분리개별화는 무엇인가 했을 때 6개월에서 3세 사이에 이루어지는데, 어린 아동이 어머니로부터 분리하여 주체성, 자기의 주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이고요. 유아가 출산 이후에 심리적으로 출생하는 심리적 탄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애착 형성에 있어서 어머님들의 역할은 분리개별화를 인정해 주시지만 아이가 안정된 환경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요. 분리개별화 얘기가 나오면 이 얘기가 굉장히 와닿으시죠. 지금 분명히 2개의 개체지만 지금 캥거루 안에 애기 캥거루가 있는 거잖아요. 분리개별화 되기 전 단계를 지금 보시면 생후 10주부터 12주까지 약 3개월까지는 외부에 잘 반응하지 않는 자폐기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엔 6주부터 이게 겹치죠. 1세까지는 자기와 대상을 잘 구별을 못해요. 저 캥거루처럼, 아기 캥거루처럼 자기와 엄마를 잘 분리하지 못하고 자신의 연장성산에서 엄마의 존재를 지각을 해요. 엄마의 존재 이유는 자기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고 자기를 시중 들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시기가 저 공생기예요. 그래서 분리개별화의 1단계에서는 1단계 어디 갔어? 1단계에서는 공생관계에서 벗어나서 이제 부화가 되기 시작하고요. 10개월에서 15개월까지는 굉장히 전지전능감을 느끼시면서 의기양양해 하시지요.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부터가 이제 어려운데, 이 어느 정도는 엄마한테 접근을 그러니까 의지를 해야 되지만 의지하고 싶은 것들, 그러니까 공생관계에 머무르고 싶은 소망하고 자율성을 얻고 싶은 소망 간에서 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제 청소년기까지 가기도 하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용돈은 받고 싶지만 그 용돈을 쓰는 건 내 맘대로 하고 싶지만 주는 입장에서는 용돈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관여하고 싶은 거. 이게 엄마 쪽에서도, 이게 부모 쪽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아이 쪽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받을 건 다 받고, 그러니까 권리는 다 행사하지만 의무는 하지 않는 상태가 되고 싶은 게 이제 청소년기고, 이제 분리개별화의 3단계인 화해 단계예요.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굉장히 엄마랑 떨어지는 걸 불안해도 하지만 이제 떨어지고 싶어 하기도 하고, 이 양가 감정하고요. 이때에 적절하게, 이 적절하게라는 단어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지만 이 적절하게가 되게 어렵잖아요. 자율권은 인정해 주되,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율권은 인정을 해주되 세프티넷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이가 다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신체적이든 정서적이든 감정적이든 다치게는 하면 안 되지만 아이가 자율성을 경험할 수는 있게 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때가 경계성 인격장애하고 굉장히 관계가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4단계에서는 이 대상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생기는 단계인데, 대상 항상성, 이게 영어로 좀 알고 계시는 게 되게 좋은데요. Object Constancy, 대상은 항상 존재한다. 엄마는 항상 존재한다는 믿음이 생겨야 되고요. 나의 정서적 상태, 혹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내가 엄마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엄마는 항상 존재하고, 존재하는 그 엄마는 나를 서포트한다는 대상 항상성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엄마의 존재가 없이도 아이가 엄마에 대한 안정적인 정신적인 표상을 획득하게 되는 대상 항상성의 시기고요. 이 대상 항상성의 시기에서 이게 적절하게 형성이 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자기 존재에 대해서 나 잘하고 있어를 확인하게 되는 그런
그런 이제 경계성 인격 장애에서 보여주는 그런 그 부정적인 행동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상 항상성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적절하게 형성되지 않은 경우에 이제 저희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치료자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게 심리상담가든 미술치료사든 음악치료사든 어떤 치료사들을 와의 관계를 맺게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권유해 드리고 싶어요. 이 하나이라는 책이고요. 이게 1권과 2권이 있어요. 이게 쉴라라는 아이하고 그의 치료사였던 사람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1권에서는 쉴라가 6살 때, 그 다음에는 이제 쉴라가 6살에서 7살을 넘은 13살 정도 됐을 때 쉴라를 다시 만나서 하나이 2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이 1과 2가 있는데 저는 2권을 다 읽어보시기를 권유를 하고요. 이 책에서는 쉴라라는 아이를 만났을 때 이 선생님 이름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잠깐만요. 쉴라와 하나이라는 책은 여러분들이 딥스라는 책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굉장히 옛날 책이지만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는 책이에요. 헤이든이에요. 선생님 이름이 헤이든이에요. 이 헤이든이 6개월 동안 이 쉴라랑 만났어요. 그래서 쉴라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상황으로 헤이든이 떠날 수밖에 없었고 떠나고 나서 7년 뒤에 이 아이를 다시 찾았을 때 쉴라가 헤이든에게 했던 얘기예요. 왜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행복을 안겨주고 떠났나요? 당신이 사라지고 난 후 나는 그 행복과 다시 찾아온 불행 속에서 더욱 힘들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모든 것을 잊자고 다짐했어요. 잊자고 다짐하면 모든 것이 정말로 잊혀지는 것 같았거든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헤이든은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쉴라에게 행복했던 그 6개월이 사실은 희망 고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런 비극을 상상이라도 했을까. 친구에게 쉴라를 맡겨놓고 떠났었어요. 6개월 동안 세션을 하고 정상적인 생활은 잠시였고 그녀의 아버지, 쉴라의 아버지는 다시 마약에 빠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6개월의 행복했던 시간을 다시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간 시간하고 겹쳐서 기억을 하고 있더래요. 그리고 실제로 쉴라가 헤이든과 만나고 있던 그 시기에도 성추행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알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치료사들이 이런 내담자를 만나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대해주려고 하고 희망을 주려고 하고 이런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애착관계를 형성을 해주려고 무지막지 노력을 하죠. 그러나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이 선생님도 언젠가는 떠날 것이고 이 선생님도 우리 엄마랑 그리 다르지 않을 거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치료사를 건드려요. 너 이래도 나한테 화 안 낼 거야? 너 이래도 나한테 화 안 낼 거야? 너도 우리 엄마랑 다르지 않잖아. 너도 저 선생님이랑 다르지 않잖아. 그리고 이제까지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고 버리고 떠난 경험들이 너무 많고 그 중에서도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떠났던 그 경험 자체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부에선 계속 불안해요. 내부에선 계속적으로 저 사람도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저 사람도 나에게 화를 낼 것이다. 저 사람도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는 불안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두 가지 방향인데요. 하나는 계속 나를 공격해서 계속 나를 치는 거예요. 나를 계속 공격을 하면서 너도 그럴 거잖아. 너도 언젠간 그럴 거잖아. 너도 그런 사람이잖아. 사람 다 똑같아.
자기의 잘못된 신념을 확인해 보고자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건드려요. 이래도 화 안 낼 거야? 정말 화 안 낼 거야? 그럼 내가 그 전에 99번을 잘했더라도 한 번만 소리 지르면 99번이 어떻게 되냐면 거봐 너도 다른 사람이랑 똑같잖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세션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아주 크게 그냥 대분류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쪽은 저 선생님한테 버림받을까 봐 무조건 네네 해요. 그리고 나에게 잘 보이고 싶은 순정적인 행동, 나에게 잘 그러니까 지나치게 나에게 잘하는 행동으로 그걸 컴펜세이트 해요. 그래서 이 두 부류가 다 불안으로 인해서 나오는 행동들이고 치료사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고 정서적으로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이런데 우린 떠날 사람이거든요. 예. 이 아이의 인생의 끝까지 갈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관계를 형성을 해야 되는 건지. 나는 너를 떠날 사람이라는 걸 전제로 깔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깔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건지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 치료사가 잘못 형성된 애착관계라든지 그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 소위 말하는 긍정적이지 않은 애착관계, 그 다음에 대상항상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사회성을 함께 고민을 할 때는 그냥 결론이 쉽지 않다라는 얘기밖에 안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내담자를 만날 때는 치료사가 생각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실 거는 우리가 끝까지 갈지 않을 거라는 거. 우리는 그 아이, 쉴라라는 아이라는 배에 잠깐은 머무를 수 있어요. 그게 6개월이든 6년이든 머물 수는 있지만 언젠가는 내릴 사람이라는 거. 그러면 내릴 사람으로서 나는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를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세션 종결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로 하여금 치료사가 너를 버렸다는 생각이 안 들게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거 쉽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터미네이션을 하든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한테 세션의 종결이라는 건 아이가 치료사한테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갖기가 굉장히 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우린 내릴 사람이라는 거, 그 사람하고 끝까지는 못 간다는 거.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어떤 식의 접근과 어떤 식의 마무리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함께 고민을 하면서 그래서 경계선 인격장애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이게 흑 아니면 백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흑백의 논리로 지금 많이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10번 잘하다가도 한 번만 잘못하면 그 삐끗이 완전히 끝이 나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렇게 해서 그냥 종결해버리고 다시는 안 오시는 경우도 너무 많고요. 그러면 어떻게 수습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회성 얘기에 있어서 이런 그 대상 항상성과 그 애착의 문제를 관여를 하실 때는 이 치료사의 자세라든지 나의 철학 그리고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근데 결론은 나지 않아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고요. 이게 음악치료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정답이 없다는 거 그리고 내담자마다 너무 다르다는 거
그런데 특히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는 좀 정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어머니가 만약에 애착관계를 잘못 형성하셨다면 그건 그 어머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과, 그다음에 우리는 끝까지 갈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조금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다고 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미리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도 고민을 좀 미리 해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자폐 아동들하고 사회성 그 관련된 중재활동 진행할 때 어떻게 진행하시는 것들이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요.